네, 안녕하세요. 박종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과 다음 주 시간을 간단히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아침에 좀 있어서는 안 될 총격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단 그 이야기 이따가 잠깐 포함시켜가지고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준비한 1번부터 하나씩 요약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금요일장 개장 전에 체크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에 나스닥이 빅테크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날 금요일에 반등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막판 1시간에 다시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하면서 좀 개운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일요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월요일에 조금 더 불확실한 그런 형태의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었죠. 일단 목요일에 미국에서 발표했던 CPI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나 금리 인하를 거의 시장이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확신하는 단계에, 즉 92.7%의 확률로 확신하며 고금리에 무너졌던 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는 급등했고 러셀 2000 지수가 목요일에 3% 이상 올랐지만 S&P 500 지수가 하락한 경우는 197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이후에 금요일에 P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CPI와 다르게 상회하면서 다시 빅테크에 일부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PI와 PPI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일단 가진 것처럼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빅테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안전자산으로 일부 다시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의 전망이 무너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금리 인하 전망을 높아졌기 때문에 소형주도 같이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PPI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헤드라인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6%가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5월에는 2.4%였고요. 다만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3.1%로 전월 3.3%에 비해 완화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6%까지 상승하는 모습,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96%급까지 올라갔을 정도면은 이변이 없는 한 뭐 금리 인하 9월에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아니라 확신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은 확신하고 있고요. 따라서 금리 인하 전망에 반응하는 러셀 지수의 추가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이후에도 연말까지 한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에도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9월 금리 인하 결정할 때 진짜로 하느냐 마냐에서 이제 마지막 또 변동성 요인이 또 크게 생길 텐데, 9월에 일어날 일이 7월 달에 2달 앞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결정됐을 때 원래 움직이려고 했던 그 이제 재료 소멸 등의 움직임이 좀 미약해질 수는 있어요. 먼저 반응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들은 이제 7, 8, 9월 그리고 7월 말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미국은 돈을 푸는 일정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8월 돼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이제 증시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의 재정을 활용해서 돈을 쓴다 정도만 지금 나왔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7월 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그 변화에 초점을 좀 맞추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증시는 그렇게 해서 목요일에는 야간 선물이 급락했었죠. 397.1로 같이 동반 급락을 했는데, 금요일에는 장중 본장에서 395선까지 밀려서 마감했다가 야간에 다시 0.85% 상승하면서 398.60으로 대부분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다만 금요일 야간 선물이 종료된 이후에, 자,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우리 야간 선물이 요 위치에서 종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종료된 이후에 나스닥이 15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월요일 시작은 야간 선물 종가보다 당연히 더 낮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얼마나 더 낮게 출발하면서 우리 증시의 갭상승이 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 증시, 우리 선물은 그날 1차 396을 깼기 때문에 400은 물론이고 400에서 396 한 칸을 그냥 갭으로 깨버린 모습, 그리고 종가로도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 여부, 단기간에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 밀리는 힘이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시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침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파생반에도 아침에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빠르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그 프리장 시작 전에 어떤 지지와 저항 라인을 올려드리고 그날의 이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지만 월요일에는 시가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장하고 프리장 시작하고 나서 전략을 수정하거나 지지와 저항 라인을 바로 어느 정도 업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원분들 특히. 어쨌든 뭐 그런 상태로 끝났고요. 뭐 이제 금요일에 개장 전 체크상이니까 HLB 그룹이 이제 그 전날에 시간에 하한가 갔던 거 이제 바이오에 영향을 미치고 코스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장중에 보니까 바이오들, 특히 HLB도 포함해서 바이오들이 낙폭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오후장 2차 전지까지 반등하면서 코스닥 하락은 많이 축소되면서 양봉 마감했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 코스피 선물의 외국인 수급 체크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아침에 우리한테 들렸던 사건, 트럼프 총격 사건,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아침에 저도 오전에 좀 늦게 접했어요.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접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다들 이제 뭐 보셔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이제 우리는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일단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일단 위켄다우를 바로 확인했는데 현재도 뭐 0.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뭐 미미한 반응인 것 같아요. 0.5% 이상 혹시나 하락하지는 않을까 해서 한번 봤는데 아직 그 정도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대신 다른 후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그냥 거의 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격차가 벌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은 더 급할 것이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실수를 또 많이 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사태가 사회적 혼란 및 분열까지도 뭐 확장된다면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당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진다면 점점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이슈에 좀 촉각을 맞추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신흥국 시장에는 6주 연속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또 긍정 요인이기도 하죠. 최근 신흥국 시장 외국인 자금 유입 금액은 최근 한 달간 52억 달러에 다다를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 신흥국은 우리나라와 인도 시장이었고요. 그 두 국가 중심으로 상당히 큰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존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연속적으로 해줬던 상황에서 꺾일 때의 그 변곡 라인에 다다르고 있죠. 그러니까 한 파동에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주는 정도의 최대 물량을 거의 다 채워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유입은 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것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만큼 어느 정도 또 오르기도 했다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새로운 그 이제 한계는 깨질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 그 한계치에 일단 2년 동안의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에서 계속 시장에 유입이 지속되는지 관심을 좀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금요일 본장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금요일 본장에는 더 외국인이 환매수로 시작을 했었죠. 일단 시장은 떨어져서 꽤나 깊게 떨어져서 출발을 했었는데 외국인은 매도하지 않고 환매수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환매수가 어떤 환매수였냐? 이거를 금요일 아침에 우리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이제 구독자방이나 이제 정혜원방 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렸었죠. 환매수가 어떤 환매수였는지가 저는 금요일 오전장, 아침장 그날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매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급락에 반응하는 환매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져서 출발해가지고 반응하는 환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급등에 반응하는 환매수, 이제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애매한 것들을 좀 제외하고요. 급락에 반응하는 환매수는 익절 및 손실 축소를 동반하는 거죠. 기존에 매도했던 것이 이제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져 출발하니까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청산을 하는 경우, 아니면 어이구 다행이다, 그죠? 다행이다, 손실을 축소해야겠다, 손실 구간이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청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위로 급하게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 급락에 반응하는 환매수 1번이라고 판단을 하고 외국인들이 절대 수치로 분명히 장 초반에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었죠. 여기 갈색 보시면 4천억 선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아침 모습. 그러나 저는 야 이거 1번 환매수이기 때문에, 즉 숫자가 플러스 4천억을 보이고 있어도 얘를 쪼개 보면은 야 이거 아주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아침에 해드려서 그날은 수급 대비 약세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기계적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눌러서 최대한 낮게 사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상대적으로 숫자에 비해 약하다. 근데 이제 반면에 만약에 급등에 반응하는 환매수였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쇼커버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락에 반응하는 환매수라고 하더라도 좀 강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때 라이브 방송 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에 반응한 환매수, 어쩔 수 없이 하는 쇼커버링 같은 거죠.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의 특성상 상방 무제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위로 사들이는 겁니다.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특히 돌파 시에 위로 공격적으로 땡기는 환매수가 많고, 이거는 기계적인 판단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거나 어쩔 수 없이 막 땡겨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수치가 그대로 시장에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은 1번의 환매수가 메인이었고, 그런 판단을 해서 여기 숫자에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생반에 그걸로 이제 활용하셔서 괜히 플러스 외국인 선물 매수안에 상승인가에 당하지 않으셨어야 된다라는 거 언급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라인들을 끼고 있었어요. 물론 첫 번째 지지 라인 여기 396을 초반에 지키는 듯 했지만 저항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깨기 시작하면은 약세 분위기로 간다. 이것도 다 포인트를 짚어드렸었습니다. 금요일 외국인은 선물 수급 대비 시장이 약할 것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야 됐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현물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봐야 되겠죠. 당연히 7월 4일에서 7월 5일의 돌파갭 자리를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84,700원에서 85,200원 선 사이였고요. 여기 자리죠. 그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죠. 금요일에는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체크해야 했는데, 결국에는 종가는 84,400원으로 마감하면서 약간 이탈 마감했지만 하루짜리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거는 단기에 회복을 하면은 괜찮거든요. 아까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개파락 에너지는 점점 더 하방으로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면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흔들었던 거 이틀 3일 내에 회복을 시키니까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빠른 회복이 필요합니다. 뭐 당장 하루짜리가 아니어도 2, 3일 내에는 회복해 주는 게 회복을 위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그리고 그날은 뭐 크게 강한 테마는 없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코오롱 티슈진이나 코오롱 생명과학, 뭐 두산 로보틱스 등 개별성으로 움직인 게 많았습니다.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 러셀 지수가 급등한 영향으로 금리나 수혜를 받을 스몰캡의 상대적 강세가 있었으나 보시다시피 소형주 지수를 크게 상승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적인 시장일 뿐이었다라는 판단 체크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 기여도를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함께 적어서 체크를 해봤던 건데, 뭐 9시 12분, 45분, 2시 12분, 2시 42분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뭐 23포인트, 24포인트 하락시켰고, 하이닉스가 뭐 8포인트, 7포인트 막 이렇게 하락시켰고, 뭐 더 나아가서 현대차까지도 2포인트대 이렇게 하락시켰고, 즉 이 두세 종목이 30포인트 이상 코스피를 하락시키는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코스피 전체 하락분을 계산하면은 오전에는 이들을 빼고서는 시장이 아예 하락하지 않았거나 오후장에는 이 세 종목을 빼면 아주 미미하게 소폭 하락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여도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그냥 개별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지수 자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움직임, 꼬리를 얼마나 달고 얼마나 더 내려가느냐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맞춰가지고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 풀어갈 수가 있었겠죠. 자, 7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금요일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막판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갑자기 하락하던 증시가 불기둥을 세웁니다. 깜짝 놀랐죠? 라이브 방송 같이 보신 분들 이거 사유 찾느라고, 그죠? 한참 헤맸잖아요. 한 5분 정도.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였어요? 여기 주변국들과의 연관성이 없는 우리 증시 단독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때 같이 막 미국 증시도 쫙 올라오고 아니면 뭐 중국이라도 올라오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증시 수급 영향으로 갑자기 3시 땡 하자마자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 3시 시작하니까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수급적으로 어디였다고요? 387 월물도 아닌 위클리 옵션, 그것도 월요일 만기 하루밖에 남지 않은 월요일 위클리 옵션 가지고 이 387.5와 392.5 월요일 위클리 옵션에 타겟이 되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슈퍼개미급 물량이었죠. 월요일 위클리 옵션을 3시와 3시 3분 사이에 약 40억 정도를 투입하면서 끌어올린 겁니다. 이걸 그냥 호가도 없는데 그냥 잡아 올린 거예요. 호가가 뭐 넉넉한 옵션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387.5는 평상시에 거래 호가가 뭐 한 1에서 5 사이에서 그냥 드문드문 있는 그런 위클리 옵션인데, 이 비어있는 호가에 2,000계약 정도가 갑자기 확 땡겨집니다. 차트를 보시면 387.5 위클리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이거 지금 거래량이 작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불기둥을 세웠죠. 이 거래량입니다. 잔잔하던 조용하던, 아니 호가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래가 크지 않은 겁니다. 거래가 크지 않은 내가 부근에 이런 위클리 옵션은 잔잔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특이하게 세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이 비어있는 호가 2,000계약이 확 들어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겠죠. 기계적으로 선물 시장은 프로그램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LP가 반응이 이제서야 나와도 그렇죠? 한계가 있죠. 물량 공급에. 그래서 선물이 같이 떠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387.5를 중심으로 먼저 필두로 390에도 연속적으로 거래가 붙었죠. 얘도 조용하던, 얘도 호가 보면은 평상시에 1에서 10 사이에요. 다 한개 호가 드문드문, 그리고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확 세워버린 거예요.
392.5는 그나마 좀 거래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도 멀뚱히 3시에서 3시 3분 사이에 거래가 들어옵니다. 요 세 개를 메인 타겟으로 해서 누군가 슈퍼겜, 이거 개인 포지션 개인 수급이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 여기 위클리 옵션 56억 들어온 거 있죠? 요거 자 보시면 위클리 옵션 개인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했죠. 어쨌든 최근에 가장 우리 시장의 핵심 슈퍼개미와 왕개미 이런 개인인데, 개인은 개인인데 개인 같지 않은 개인, 그렇죠? 뭉칫돈으로 들어오는 슈퍼개미급 개인이 우리 시장을 상당히 크게 교란시키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또 이들이 시장을 움직인 꼴이 된 겁니다. 이들이 선물 시장을 움직였고 이들이 마지막에 꼬리를 달게 한 거죠. 어쨌든 뭐 그런 40억이 투입됐으니까 우리는 그 물량을 월요일에 추적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월물 옵션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목요일 만기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월요일 위클리 옵션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월요일 하루짜리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개인의 순간적인 선물 매도를 또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선물 분봉이 튀고 수급이 순간 개선됐고 주변국들과 연관 없었고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오버위켄을 결정했었죠. 결과적으로 이 돈이 붙으면서 야간 선물이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콕 집어서 월요일 만기 상품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엑시트 여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슈퍼개미 물량을 포착하고 체크하지 못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슈퍼개미 물량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라이브 방송, 제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이제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슈퍼개미 물량 들어오면은 거기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있죠. 항상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은 이런 움직임들을 실시간으로 그 사유를 알기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월요일에는 이제 요 물량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8번째 종합 수급 정리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생반 분들 이제 트레이딩 결과 최근에 언급을 많이 안 드렸잖아요. 근데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큰 그동안의 성적이 있었죠. 저희 파생반 안에는 뭐 20년 이상의 엄청난 경력을 가지신 분들과 이제 막 시작하신 6개월 이하의 6개월 미만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격차가 좀 클 수도 있고 한데 저도 상당히 놀랐다 말씀드렸죠. 지난 한 10일 정도의 결과 모음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 큰 것부터 이렇게 좀 모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5월 28일에 가입을 하셔서 5월 29일부터 시작하신 분인데 7월 5일까지 5억 1천만 원, 5억 이상의 수익, 누적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전에는 잘 안 되셨다고 합니다. 꼬이는 날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내공이 많이 있으신 상태에서 시너지 효과를 좀 잘 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장중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와 전략 등을 토대로 이 내공의 플러스 요인이 된 거니까 정말 뭐 정말 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거는 대응이거든요. 내 관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설정해서 반드시 내가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좌를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접근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재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계좌를 살리고 있어야 다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공이 크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후기 글을 잘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막 4억 5천, 3억 천 이 정도는 정말 큰 겁니다. 하루에 억 단위는 8천만 원, 9천만 원도 하루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좀 작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뭐 솔직히 하루에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결코 작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800만 원, 179만 원, 60만 원, 150만 원,
뭐 260, 370, 330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또 참 어려운 시장에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잘 풀리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9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수급입니다.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수는 약 5조 원에 이제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2년간의 맥스치 6조 원에 1조 원 정도 남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시기라서 거의 뭐 외우실 정도일 것 같은데 외국인은 최근 2년 동안은 6조 원만 되면은 파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물론 지금 진행 과정 중일 수 있지만 아직 시작 과정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6조는 아니고 한 1조 정도 남긴 했어요. 5조 원. 근데 전일 빠지기 전 최고치는 5조 7천억 선까지 갔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지금 좀 빠졌었던 거죠. 외국인들이 언제 대량 매도로 전환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급적 한계는 리스크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또한 금요일에는 대형주의 자금이 빠지면서 외국인 비중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56.5%로 2019년 이후 외국인 비중이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7%대 진입하면 대부분 축소의 시기를 보내왔고요. 단 2021년 초까지의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던 시절은 외국인들이 비중을 축소하고 개인들이 위로 땡겨 사주면서 개인 수급 중심으로 상승한 때도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 비중 축소 시기에는 시장이 하락 조정기를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들이 똘똘 뭉쳤을 때에는 예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100%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지금 개인들이 그렇게 4년 전 동학개미 운동 때처럼 똘똘 뭉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저는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 개인들은 현재 포모 현상, 미국 증시와 상대적인 포모 현상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아직은 결정은 안 됐지만 금투세의 시행 가능성 등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장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미국 증시 투자 비중을 높이는 중이라는 것은 이미 데이터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점점 서학개미의 금액은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예탁금이 뭐 크게 줄지는 않아도 이제는 정체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조금씩은 다시 들어오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와의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상태라서 똘똘 뭉치기는 현실적으로 4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쉽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지 그리고 금투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뭐 유예될 수도 있는 거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9번째입니다. 다음 주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간단히 체크할게요. 7월 15일 월요일에는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 발언을 하고요.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비둘기로 알려져 있죠. 7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장후의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7월 16일 화요일에는 6월 소매 판매 지수 미국입니다. 수출입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비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적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모건 스탠리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7월 17일 수요일에는 연준 베이지북 공개 있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매파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 매파로 알려져 있는 두 매파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일 목요일에는 22 통화정책회의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 또 매파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 연설까지 강력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보시면 매파 위원들의 연설이 많아졌죠. 그래서 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시장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그룹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는 일본 6월 CPI 발표와 미국은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중립이죠.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넷플릭스가 장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뭐 이 정도 일정이 다음 주에 변동성을 줄 요인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함께 살펴보되 제가 7년 넘게 라이브 방송을 거의 쉬지 않고 가족의
어떤 상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뭐 휴방이나 중간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병원 일정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녁 때 마치고 제가 일정을 마치고 마감 영상을 올려드려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단톡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절차대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